이번 시간에는 현 세대 인공지능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머신러닝이라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에서 뭔가 패턴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틀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면은 어떤 대량의 사진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자연어 처리면 이제 대량의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뭔가 학습하는 방식을 보면 그게 어떤 고정된 틀로 되어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미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고정된 각도에서 고정된 어떤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뭐지? 라고 하면 이쪽 각도에서도 보고 저쪽 각도에서도 보고 가까이 가서 만져도 보고 누구한테 물어도 보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그냥 딱 고정된 각도에서 찍은 사진으로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하고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결여돼 있어요. 우리 이제 농담 중에 연애를 글로 배웠습니다. 연애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왜 농담이냐면 우리가 글이나 책이라는 건 어떤 되게 특정한 각도에서 서술을 한 건데, 사실 연애라는 건 굉장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 복합적인 상호작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글로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정말 뭔가 세상을 글로 배우고 세상을 사진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여러 가지 한계 중에 하나는 좀 상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 있으면 좀 상식이 없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를 들면은 언어 모형, 그러니까 수많은 텍스트를 학습을 해가지고 이 텍스트가 어떤 문장이 얼마나 그럴듯한가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하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문장을 생성을 하게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 어떤 답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풍선은 언제 죽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 아니면 태양은 눈이 몇 개냐 이런 질문을 한다. 사람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풍선이 왜 죽어요? 태양이 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인공지능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뭔가 말도 안 되지만은 뭐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한 문장을 횡설수설 지어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풍선이 죽는지 사는지 같은 거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풍선의 죽음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양의 눈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있지도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쓸 리가 없겠죠. 현실에서 뭔가 뭐는 언제 죽어요 하면 그건 정말 죽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쓸 겁니다. 뭐는 눈이 몇 개냐라고 하면은 뭔가 눈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 글을 쓰겠죠. 그러니까 풍선은 언제 죽냐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이 학습한 거는 그런 질문 항상 뭔가 죽는 존재에 대해서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당연히 그런 질문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언제 죽는다라는 종류의 답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좀 상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글로 쓰지도 않고 사진으로 찍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은 인공지능이 학습할 기회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근본적으로 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하고 좀 사고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현세대 이제 인공지능들은 기본적으로 처리 단계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고정된 처리 단계를 써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미리 정해진 처리 단계를 쭉 거쳐서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사람이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뒤집어진 글자를 보여주면은 읽을 수는 있는데 반응이 좀 느려지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뒤집어진 각도에 따라서 반응 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R자를 여러 개 썼는데 정각도로 있을 때 반응 시간하고 완전 뒤집어졌을 때 반응 시간하고 반쯤만 기울어져 있을 때 반응 시간을 재보면 기울어진 각도가 적을수록 반응 시간이 빨라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글자를 보면은 이게 좀 뒤집어져 있으면 돌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돌려보기 때문에 각도가 많이 돌아가 있을수록 원래 각도로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응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어떤 정보 처리 과정은 그 과정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속으로 조금 회전시켜보고 잘 모르겠으면 좀 더 회전시켜보고 이렇게 그 어떤 현재의 어떤 정보에 따라서 처리 과정이 유연하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 현세대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이 처리 과정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유연함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좀 상식도 없고 좀 사고가 되게 유연함도 부족하고 책과 사진으로만 세상을 배운 친구,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친구죠. 좀 근본적인 이런 측면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한계에서 좀 비롯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도 사실은 이제 착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현실을 좀 왜곡해서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시 현상 같은 게 있는 이유는 시각을 처리하는 어떤 방식의 패턴, 이 패턴에 약간 약점이 있기 때문인데, 물론 이 약점이 사실 보통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통 착시 현상은 이제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의 약점을 한번 공략해 보려고 이 약점을 자극하는 어떤 이미지들로만 만든 그림을 만들어서 착시 그림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도 그런 약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면은 어떤 일종의 착시 현상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적대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약점들을 공략해서 인공지능이 오판 또는 착시를 일으키도록 고의적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우연히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조금 섞어줘요. 그럼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그냥 아주 미세한 노이즈라서. 근데 인공지능은 완전히 엉뚱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슴 그림이었는데 원숭이라고 판단을 한다든가, 완전히 엉터리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판단을 하느냐라고 보니까, 예를 들면 그림이 있으면, 그림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가로 200, 세로 200짜리 그림이다. 그럼 별로 큰 그림도 아니거든. 되게 조그만 그림인데, 가로 200짜리, 가로 200, 세로 200짜리 그림이라도 거기에는 점이 가로 200, 세로 200이니까 4만 개가 있습니다. 칼라면은 레드, 그린, 블루 해서 RGB 하니까 세 가지 색깔이 있어서 12만 개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12만 개의 점들에서 아주 미세한 노이즈가 조금씩 섞이면은 그 노이즈가 다 합쳐지면은 12만 개의 어떤 노이즈가 되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그 조금의 차이가 누적이 돼가지고 뭔가 잘못된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인공지능은 영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한 발 더 나갑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공지능이 오판을 하게 만들 수 있냐, 이거를 근데 사람 눈에는 그게 구별이 안 되게 할 수 있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그림 전체에 노이즈를 섞는 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현재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 어떤 그 그림에다가 스티커 하나만 딱 붙이면 인공지능이 완전히 약간 엉터리로 판단을 하게 돼요. 아니면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찾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럼 이 어떤 카메라에 사람이 잡히면 사람을 인식해야 되는데, 사람 가슴에다가 스티커 하나만 딱 붙이면은 갑자기 사람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하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절벽 같은데 이렇게 가드레일인데 절벽에다 스티커를 하나 딱 붙여놓으면 인공지능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게 앞으로 길이 뻗어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그냥 절벽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의 이런 그 착시를 유도하는 걸 적대적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 적대적 공격이 이제 연구가 거듭되면서 인공지능이 쉽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너무 속이기가 쉽다, 이런 이슈가 제기가 되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속지 않는 인공지능을 만들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뜨거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뭐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랑 좀 연관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현 세대의 인공지능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데, 이 데이터라는 게 항상 고르고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좀 뭔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재판 같은 경우에 좀 그 대중의 상식하고 반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면 신문기사 그 댓글 같은 데 보면 이래서 인공지능이 재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면 뭔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기계니까.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공평하게 돼 있다라는 거는 또 누가 보장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데이터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편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이게 잘 된다 안 된다를 사람이 판정을 하는 건데,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편견이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만들 때 인공지능은 잘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를 그 만드는 사람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자기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자기 편견에 맞으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할 거고, 자기 편견에 안 맞으면 이게 좀 문제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럼 결국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나 또는 만드는 사람의 그런 편향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100% 공정하지는 않다는 거죠. 뭐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유명한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스노우보드를 탄다. 그러면은 이제 스노우보드 타는 사진을 이렇게 모아보면은 남자분들이 스노우보드 타는 사진이 여자분들이 타는 사진보다 좀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 그러면 인공지능은 스노우보드 타는 사진을 보여주면은 좀 남자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타는 사진인데 누가 봐도 사람이 보면은 이거 여자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은 스노우보드면 남자지, 약간 좀 왜 애기들 보면 좀 그런 식으로 편견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남자라고 하거나 다 강아지라고 하거나 약간 좀 과잉학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공지능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데이터의 어떤 편향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요즘에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어주면 이 이미지는 이거는 비누다, 이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정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은 비누 사진인데 미국에서 찍은 비누 사진은 인식을 잘해요. 근데 네팔에서 찍은 비누 사진은 인식을 잘 못합니다. 막 음식이라고 판정하고 이상하게 판정을 해요. 왜 그러냐? 일단 인터넷에 올라온 이미지로 학습을 하는데 당연히 선진국에서 더 사진을 많이 찍고 더 인터넷에 많이 올립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진을 덜 찍고 인터넷에 덜 올리겠죠. 인터넷에 있는 사진으로 학습을 하면 미국 비누 사진은 많이 학습했지만 개발도상국 사진은 적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사진일수록 똑같이 비누인데도 신기하게 선진국에서 찍은 비누 사진은 인식을 잘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찍은 비누 사진은 인식을 잘 못합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그래요.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사진은 인식이 잘 돼요. 근데 다른 주에서 찍은 사진은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인공지능 기업들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사진을 모으다 보면은 자기랑 친숙한 가까운 사진을 찾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사진을 모은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검색 엔진에 가서 비누, SOAP, SOAP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은 다른 언어로 돼 있는 이미지는 잘 검색이 안 될 거고, 그런 식으로 만든 사람의 어떤 편견이라고 하긴 뭐죠? 그냥 자기 익숙한 거에 하는데 편향이 있는 거죠. 좀 치우친 게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학습이 되게 됩니다.